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전기 사형을 선고했다. 모튼 소벨 또한 로젠버그 부부의 공모자로 재판을 받았다. 모튼 소벨. 소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주요 증인은 결혼식 들러리를 서주기도 했던 오랜 친구였는데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인 과거 경력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맥스 엘리처라는 이름의 남자는 자신이 소벨을 태우고 로젠버그 부부가 사는 맨하튼의 공영주택단지에 간 적이 있으며 그때 소벨은 조수석 앞 사물함에서 필름통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내 차에서 내린 뒤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그 필름통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벨에 대한 기소는 너무 증거가 박약한 듯 보여서 변호사는 변론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베이시먼다는 소벨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카우프만은 30년형을 선고했다. 엘커트레즈 교도소, 엘커트레즈 교도소로 이송된 소벨은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거듭 기각당했고 19년 뒤 석방될 때까지 여러 교도소를 전전하며 수감 생활을 했다. 1970년대에 공개된 연방수사국 문서들을 보면 카우프만 판사가 사건에서 내려야 할 선고에 관해 검사 측과 은밀하게 협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서는 3년간의 상소가 진행된 뒤 법무장관 허버트 브라우넬과 연방대법원장 프레드 빈슨이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은 만약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명이라도 형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다면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 결정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법무장관을 안심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인 항의 캠페인이 벌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원자탄 개발에 착수하게 만들었던 2차 세계대전 초기 알버트 아인슈타인 개발에 착수하게 만들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로젠버그 부부에 대한 사면을 호소했고 장폴 사르트르와 파블로 피카소, 바톨로미오 반제티의 누이 역시 이에 동참했다. 1953년 봄에 대통령직을 떠나기 직전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루먼은 거절했다. 뒤이어 신임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도 호소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마지막 순간에 윌리엄 더글러스 판사가 집행유예를 승인했다. 대법원장 빈슨은 미국 각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대법원 판사들을 데려오라고 특별 제특기를 보냈다. 대법원 판사들은 즉시 더글러스의 집행유예를 취소시켰고 로젠버그 부부는 53년 6월 19일에 처형됐다. 로젠버그 부부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이 사건은 정부가 반역자로 간주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 이 나라 국민에 대한 일종의 현실적인 교훈이었다. 바로 그 1950년대 초반에 하원 반미활동조사위원회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반미활동조사위원회. 공산당과의 연계에 관해 1950년 메카시즘. 미국인들을 조사하고 답변을 거부할 경우 모욕을 주며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야 할 100가지.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모든 곳에서와 같은 초책자 수백만 부를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위원회를 비판했지만 하원의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은 해마다 위원회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표를 던졌다. 58년까지 하원 의원 중 단 한 사람, 제임스 루즈벨트만이 위원회에 자금을 제공하는데 반대표를 던졌다. 트루먼은 위원회를 비판했지만 그가 임명한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조사를 유발시킨 사과 똑같은 생각을 일찍이 50년에 이렇게 표명한 바가 있다. 지금 미국에는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공장과 사무실, 정육점, 길모퉁이, 개인 사업체 등 어디에나 말입니다. 그들 각각의 몸에는 사회의 죽음을 야기하는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반공주의의 시류에 편승했다. 잡지 코멘터리는 로젠버그 부부와 그 지지자들을 비난했다. 코멘터리의 기자 가운데 한 명인 어빙 크리스톨은
1962년 3월에 질문을 던졌다. 공산당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일까? 그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스미스법을 적용,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교사하고 옹호하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공산당 지도자들을 기소한 것은 다름 아닌 트루먼의 법무부였다. 증거는 대부분 공산당원들이 막스 레닌주의 문헌을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검찰 당국은 그 문헌들이 폭력혁명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산당이 폭력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트루먼이 임명한 대법원장 빈슨이 대법원 판결을 내렸다. 빈슨은 가까운 시기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음모가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낡은 교회를 확대 해석했다. 그리하여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투옥됐고 그 직후 강 조직과 대부분은 지하로 잠적했다.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공산당원들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에 대한 단호한 조치, 국내에서는 투옥하고 국외에서는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려는 시도는 확실히 성공을 거뒀다. 문화 전반에 반공주의가 스며들었다. 대규모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잡지들은 공산당원들은 어떻게 세력을 확대할까라든가 공산당원들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뉴욕타임스는 1956년에 이런 사설을 실었다. 우리는 보도국이나 편집국에 공산당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원은 뉴스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거나 정직하게 논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수사국 요원이 된 공산당원으로서 자신의 공적을 토로한 연방수사국 정보원의 이야기. 나는 3가지 삶을 살았다가 500개의 신문에 연재되고 텔레비전 프로로도 방영됐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나는 공산당원과 결혼했다라든가 나는 연방수사국을 위해 일한 공산당원이었다 따위의 제목이 붙었다. 48년에서 54년 사이에 40편 이상의 반공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제작됐다. 특별히 공산당원들과 다른 모든 정치단체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시민 자유연맹조차도 냉전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은 일찍이 40년의 창립위원인 엘리자베스 걸리 플린을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추방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바 있었다. 50년대에 들어와 연맹은 위원회의 성원인 콜리스, 러먼트와 오원, 레티모어가 공격받는 와중에 그들을 옹호하는 데 주저했다. 연맹은 스미스법을 적용한 첫 번째 재판 동안 공산당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길 꺼렸으며 로젠버그 사건 때는 시민자유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공주의가 영웅적인 행위라는 교육을 받았다. 1951년에 출간된 미키 스필레인의 어느 고독한 밤은 300만 부가 팔렸는데 주인공 마이크 해머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밤 10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놈들을 죽였지. 쉽게 손으로 쏴 죽였는데 죽을 때마다 즐겁더군. 그놈들은 빨갱이였어.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될 불구죽죽한 개자식들이었다고. 잡지 연재 만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는 이렇게 말했다. 빨갱이와 간첩, 반역자, 외국의 첩자들을 조심하시오. 충성스럽고 자유로운 모든 사람들의 선두에선 캡틴 아메리카가 당신을 찾고 있어. 그리고 1950년대에는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습 대피훈련에 참여, 소련의 미국 공격 사이렌이 울리면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공습 해제 사이렌을 기다려야 했다. 정부의 재무정책이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 그토록 흔들렸던 체제는 전시 생산이 안정과 높은 이윤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다. 트루먼의 반공주의는 매력적이었다. 철강업계 간행물인 강철은 일찍이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기도 전인 46년 11월에 트루먼의 정책이 우리의 전쟁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일이 적어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을 줬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런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1950년대 초에 미국의 총예산은 약 400억 달러였고 그중 군사비는 약 120억 달러였다. 그러나 1955년에 이르면 총예산 620억 달러 가운데 군사비만 400억 달러에 달했다. 전쟁 저항자 동맹을 비롯한 단체들의 주도로 군사력 증강에 반대하는 작지만 용감한 운동이 있었지만 군비 증강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1960년에 군사 예산은 458억 달러, 전체 예산의 49.7%였다. 그의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는 즉시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에드가 보텀 공포의 균형에 따르면 14개월 만에 케네디 행정부는 방위비에 90억 달러를 추가했다고 한다. 1962년에 이르러 미국은 소련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일련의 날조된 불안, 즉 거짓된 폭격기 갭과 거짓된 미사일 갭에 기초의 핵무기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됐다. 미국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1,500개와 맞먹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것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전부 파괴하고도 남는 양이었다. 지구상의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에게 각각 TNT 10톤씩을 안겨줄 만한 양이었던 것이다. 이 핵폭탄을 탑재하기 위해 미국은 52여 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에 적재된 80개 미사일, 해외 기지에 설치된 90개의 미사일, 소련을 직접 폭격할 수 있는 1700대 폭격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에 전투 폭격기 300대,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1000대의 지상기지, 발진 초음속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련은 확실히 뒤처져 있었다. 소련은 50기에서 100기 사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200대 미만의 장거리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예산은 계속 증가했고 히스테린이 심해졌으며 방위 수주 계약을 따내는 기업들의 이유는 늘어났다. 고용과 임금은 전쟁 산업의 생계를 의존하는 미국인들의 수요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만 증가했다. 1970년경에 미국의 군사 예산은 800억 달러였고 군수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무기 생산에 소요된 40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가 정부의 방위 수주 계약을 시행하는 것이 주된 존재 이유인 12개에서 15개 대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경제학자이자 상원합동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상원의원 폴 더글러스는 이 수주 계약의 7분의 6이 독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른바 기밀을 지킨다는 이름 아래 정부는 어느 정도 비밀스러운 협상을 거쳐 기업을 선정 계약을 체결한다. 시 라이트 밀즈는 1950년대에 져서 파워 엘리트에서 정치인, 기업과 더불어 군부를 최고 엘리트의 일부분으로 간주했다. 이들 집단은 점점 더 한데 얽히게 됐다. 상원의 한 보고서는 군수 계약의 67.4%를 차지하는 상위 100개 방위 계약 업체들이 2,000명 이상의 전직 고위군 장교를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미국은 특정한 나라들의 경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기업의 지배망을 형성했고 원조를 주는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4년 동안 160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한 1948년 마셜 계획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을 구축한다는 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마셜 1948년 초에 나온 국무부의 한 보고서에는 조지 마셜 군 장성 출신인 당시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다. 유럽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게 그냥 내버려둬도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럽이 미국 기업들에 개방될 것이라는 생각은 한 가지 공상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셜 플랜. 유럽 시장을 먹기 위한 전략이었구나. 마셜 계획에는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공산당이 강력했고 미국 이들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각에 오르지 못하도록 압력과 금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마셜 계획이 시작될 당시 트루먼의 국무장관 딘 애치슨 이렇게 말했다. 이 구호와 재건 정책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인도주의적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국회, 여러분의 정부는 주로 국가의 사리를 추구하는 문제로서 구호와 재건 정책을 승인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1952년 이래로 대외 원조는 비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군사력을 구축한다는 의도를 점점 더 분명하게 띠고 있었다. 그 뒤 10년 동안 미국은 90개 국가에 제공한 원조액 500억 달러 가운데 50억 달러만이 비군사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직에 오른 존 F 케네디는 라틴 아메리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진보를 위한 동맹에 창수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개혁을 역설했다. 그러나 사실 원조의 대부분은 우익 독재 정권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혁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 원조임이 드러났다. 군사 원조에서 군사 개입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다. 트루먼 자신과 후임자들의 정부 아래서 미국이 벌인 행동은 트루먼이 한국 전쟁 초기에 힘의 지배와 법의 지배에 관해 말했던 내용과 계속 상충됐다. 53년 이란에서 미 중앙정보부 CIA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정부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54년 과테말라에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군사기지에서 미 중앙정보국이 훈련시킨 용병 침략부대가 미국인 비행사들이 조종하는 4기의 미국 전투기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켰다. 이 침략으로 캔자스주 리븐워스 기지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카를로스 카스티오 아르마스 대령이 권좌에 올랐다. 미국이 전복시킨 정부는 과테말라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정부였다.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은 중도좌파 사회주의자였고 5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4명이 공산당원이었다. 미국 기업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르벤스가 유나이티드 첨가회사 소유의 토지 23만 4천 에이커를 몰수하면서 회사 측의 말에 의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금을 제시한 일이었다. 권좌에 오른 아르마스는 유나이티드 사회에 토지를 돌려주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폐지했으며 비밀 투표를 없애버리고 수천 명의 정치적 비판자들을 투옥했다. 58년 아이젠하워 정부는 레바논의 친미 정부가 혁명으로 무너지는 사태를 확실히 방지하고 석유가 풍부한 그 지역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수천 명의 해병대를 현지로 파병했다. 가능한 한 언제든지 혁명적인 정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반유나이티드사 정부든 혁명적인 정부를 저지하거나 전복시킨다는 민주당, 공화당, 자유주의, 보수주의 합의는 1961년 쿠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플로리다에서 150km 떨어진 이 작은 섬은 59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반란군들이 혁명을 일으켜 미국이 지원하는 독재자 포렌시오 바티스타가 무너진 상태였다. 쿠바 혁명은 미국 기업계의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설린 정책으로 쿠바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허용한 플래트 수정안이 폐지된 뒤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쿠바 관타나모에 해군기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쿠바 경제에 대한 미국 기업계의 지배도 계속되고 있었다. 쿠바의 공익설비, 광산, 목장, 정유소의 80에서 100%, 제당 산업의 40%, 공공철도의 50%를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피델 카스트로는 53년에 산티아고에 있는 병영을 습격하는 데 실패한 뒤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다. 감옥에서 나온 카스트로는 멕시코로가 아르헨티나의 혁명가 체게바라를 만났고 56년에 쿠바로 돌아왔다. 카스트로는 보잘것없는 병력을 이끌고 밀린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바티스타의 군대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점점 더 많은 민중의 지지를 확보했고 그 뒤 산악 지역에서 나와 전국을 누비면서 아바나를 향해 나아갔다. 바티스타 정부는 59년 새해 첫날 붕괴됐다. 권력을 장악한 카스트로는 전국적인 교육, 주택체계와 땅 없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정부는 유나이티드 첨가회사를 비롯한 세계 미국 기업으로부터 100만 에이커가 넘는 토지를 몰수했다. 쿠바는 이런 계획을 추진할 자금이 필요했고 미국은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국제통화기금은 쿠바가 안정화 조건, 쿠바가 보기에는 이미 시작된 혁명적 계획을 손상시키는 내용이었다. 안정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자금을 대번하지 않았다. 쿠바가 소련과 무역협정을 조인하자 미국인 소유의 쿠바 석유회사들은 소련에서 수입된 원유의 정제를 거부했다. 카스트로는 이 회사들을 몰수했다. 미국은 쿠바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쿠바산 설탕 수입을 대폭 삭감했고 소련은 즉시 미국이 사려고 하지 않은 70만 톤의 설탕을 전량 구입하는 데 동의했다. 쿠바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설린 정책은 정되지 않았다.